많은 연구와 논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당근은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셔보세요.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치약처에서 권고하는 베타카로틴이 하루 일일 권장 섭취량 무려 7배나 들어있어요. 365일 매일 거르지 않고 믿고 드시기 바랍니다. 참 슬프게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싫어하는 채소 중 1위가 당근이에요. 왜 그럴까 했는데 아마 식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당근이 말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약재로 오랫동안 쓰인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한방에서는 당근의 뿌리를 이 약재로 써서 특히 구충제로 역할을 하게 했는데요.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게 당근입니다. 당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항산화 물질을 아실 거예요. 바로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이 농촌진흥청이나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일일 권장 섭취량이 무려 7배나 들어있어요. 즉 당근 이 정도 되는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섭취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당근에도 똑같이 식이섬유나 비타민, 각종 무기질,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베타카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바로 어디에 좋냐? 눈에 좋습니다. 즉 당근을 먹으셔야 할 분은 첫 번째 내가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인공 눈물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셔보세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왔다든지 특히나 루테인을 안 먹을 수 없게 만든 이 황반변성에 대한 공포증 어마어마하게 홈쇼핑에서 공포를 줘요. 마치 실명이 올 수도 있다라는 듯이 루테인 대신요 당근 드십시오. 즉 안구에 대한 질환들을 모든 것을 예방해 주는데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고 이 비타민 A가 바로 간에서 시력 보호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걸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오장육부가 많이 하지만 간이 500여 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밝혀지지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을 텐데 간이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니까 당연히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간을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인간에 드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 다음 어디로 나타나냐? 바로 피부로 나타납니다. 간혹 댓글에 저 뭐 뽀샵한 거 아니냐, 뭐 선크림, 비비크림 바른 거 아니냐 하는데 저 바르지 않았어요. 제 피부의 비결은 이거 하나예요. 저 오늘 또 서울에 기차 타고 오면서 사과, 고구마, 딸기, 당근 이렇게 먹고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당근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이 피부의 상피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 연결이 어디로 가느냐? 심혈관 질환으로 가죠. 칼륨이 또 풍부하거든요.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카로티로이드라는 이 특정 성분이 많아요. 당근에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많은 연구와 논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니까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바로 뇌졸중입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있어요. 바로 하버드대에서 하는 건데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당근을 매일 섭취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먹은 군을 비교를 했더니 무려 뇌졸중의 확률이 70%나 감소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당근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근도 매일 먹어주면 좋은 음식으로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즉 물에 쉽게 녹지 않는다는 거죠. 물에 잘 녹는다는 건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선조들이 예전에 누가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수용성, 지용성, 베타카로틴 이런 거 몰랐을 텐데도 당근은 항상 요리하기 전에 썰었어요. 왜냐면 산화가 잘 돼서 미리 썰어 놓으면 이 베타카로틴 성분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 껍질에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마트에 가셔서 굳이 나는 요리하기 편하게 흙이나 껍질 다 벗겨낸 당근 사시면 안 돼요. 그게 실은 더 비싸거든요. 흙이 묻어져 있는 껍질까지 충분히 나는 세척해서 먹을 수 있는 당근을 구입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50%까지 오른다는 영양학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생당근처럼 우적우적 씹어 먹는 식감이 좋다면 이렇게 드셔도 되고, 나는 익혀 먹는 게 좋으면 기름에 살짝 볶아 드셔도 되고요. 아주 오랫동안 자연치유 요법을 실시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1위거든요. 세계 1위이기도 하고 미국 1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벤나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에서 아침에 잘 주는 주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사과랑 당근 주스예요. 저는 추천드려요. 사과랑 당근 같이 갈아 드셔라, 아침에. 그렇다면 훨씬 더 효과도 볼 수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기 때문에 바쁘다 이 언론에서 주입한 이 세뇌된 거에 끌려가지 마시고 아침에 사과랑 당근만 같이 좀 갈아서 하루 종일 내가 나눠서 드시고 싶다, 오후까지. 그러면은 뭐 사과 2개, 당근 2개면 충분해요. 그런데 가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근을 먼저 넣고 돌리면 믹서기가 최소 20-30만 원짜리 이상이 돼야 갈려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아래는 당근 잘 안 갈립니다. 근데 사과 먼저 좀 돌리고 즙이 나오고 나서 당근 썰어서 넣으면 잘 갈리거든요. 아침에 주로 저는 이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변비 있으신 분들이에요.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안 되신다는 분들, 사과랑 당근 갈아서 드셔보세요. 바로 효과 보십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장을 갖다가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효소 때문인 거죠. 사과의 껍질에 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변비에 좋다는 것도 밝혀졌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은 무수히 많은 비염에도 좋고 고혈압도 예방하고 당뇨도 예방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와 당근을 갈아 드셨을 땐 첫 번째, 소화가 잘 되고 당연히 배변 활동이 잘 된다. 그렇다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리고 일주일 정도만 하면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피부가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가공식품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우유랑 토스트 드시고 사과랑 당근 주스 드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무슨 프로틴, 단백질, 다이어트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 사셔가지고 그거 먼저 공복에 먹어야 된다니까 먹고 나서 사과, 당근 주스 드시면 말짱 꽝입니다. 제가 사과와 당근 결합을 추천드린 강력한 큰 이유는 이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는 변비가 없다는 거고요. 우리 몸의 독소가 잘 원활히 배출이 될 때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피부가 가장 먼저 방어 기제로 작용을 하는 우리의 보호막인과 동시에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당근을 14일 정도 꾸준히 먹였더니 미백 효과가 난다. 요새 글루타치온 여성분들이 가장 먹는 이유가 미백 효과거든요. 글루타치온을 많이 드셨을 때 부작용이 가장 겪는 게 불면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되려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노화에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하고 변비까지 예방하는 정말 천연 영양제인 당근을 꼭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C를 파괴한다 라는 건데요. 아직도 인터넷에 이러한 유튜브가 돌고요. 비타민제 샀거나 화장품 보면 성분 함량에 아스크로브산 이렇게 돼 있어요. 비타민C라고 앉아있고, 아스크로비나아제라는 이 또 다른 물질이 이 비타민C를 산화시킨다. 그래서 마치 무슨 오이랑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확실하다고 봐요. 비타민C를 파괴하니까 당근 대신금은 사람들이 뭘 먹었냐? 비타민C 영양제를 드셨어요. 당근을 포기하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당근을 아예 안 먹어버렸어요. 그럼 몸은 더 나빠집니다. 3, 4년 정도 더 지나서 지금은 아예 맞지 않다. 왜? 산화, 환원하는 반응으로 비타민C 두 타입으로 우리는 소화하고 흡수를 하는데 위장과 소장과 대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심지어 시금치, 호박, 오이에도 이 아스크로비나아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근은 비타민C를 파괴한다던데 나 돈 주고 비싼 영양제 비타민C 먹고 있으니까 당근 안 먹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로 당근을 포기하지 마시고 뭘 먹지 마라? 효과가 검증 안 된 영양제를 드시지 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일 추출물, 비타민C든 어떠한 영양제든 그 효과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과, 당근 30일 동안 매일 먹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채소 과일은 권장 섭취량은 이만큼 먹어야 된다는 건 있지만 더 이상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요 우리 몸이 먹질 않아요.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먹고 나서 내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설사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숙변이라든지 독소물질이 1차적으로 나간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 사과나 당근을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나나부터 다시 시작하셔라. 공복에 먹을 수 있는 건 사과, 바나나, 고구마 이러한 살아있는 음식이지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요 절대 우리 뇌는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는 더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정말 딸기 좋아하거든요. 그럼 계속 먹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근데 계속 먹게 만드는 건 뭐다? 바로 설탕이 우리 뇌를 교란시켜서 식욕 중추 조절 신경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먹어서 탈이 나는 거지. 사과나 당근은 365일 매일 거르지 않고 먹을 때 가장 우리 몸에 좋다는 점 믿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또 끝나기도 전에 당근 사러 가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흑당근 사셔라.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흙 퍼먹고 건강하게 컸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흙 먹을 새가 없어요. 정말 이 콘크리트 안에서 햇빛조차도 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정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왕이면은 유기농 흑당근을 거기에 돈을 쓰셔라. 그래서 누차 강조드리지만 당근은 다 세척이 돼가지고 껍질까지 벗긴 거는 안 드신 게 낫다. 간혹 이런 당근만 보시고 국내산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은 거의 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런 당근들은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이렇게 채소가 다양하게 나오고 구입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기후적으로 좋은 나라가 없어요. 흑당근으로 구매하셔서 최소한의 세척만 하시고, 유기농을 또 구입하시면 농약에 대한 거, 특히 농약은 수돗물로 조금만 세척하시면 재배하고 나서 대부분 2주 안에 다 날아가는 농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기농 쓰면 더더욱 농약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흙 정도 그냥 드셔라. 살아있는 무기물이다.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흙 먹는 거를 막 기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그래서 흑당근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매일 드시면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 변비가 심하다, 그리고 얼굴에 미백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영양제 이런 기능식품은 먹기 싫다 하신 분들 당근 꼭 매일 하루에 하나씩 드셔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도시 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음식이 아니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죽은 음식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밖에 없다. 비타민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채소과일식 저자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현재 저는 목포에서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제로 도시 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즉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식품을 먹는 거죠. 저는 과감하게 이거를 음식이 아니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즉 죽어있는 음식을 우리는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효소 그리고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채소과일식밖에 없다. 거꾸로 채소과일식이 70%가 되고 가공식품을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게 설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와 밀가루, 방부제, 보존제, 향미증진제,
정말 어려운 용어들로 쓰이는 화학첨가제 덩어리들의 위장이 길들여져 있다가 살아있는 유산균, 효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위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몸이 살아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스스로 면역체계를 방어하는 게 첫 번째가 고열이고요. 두 번째가 구토입니다. 즉 오랜 시간 수렵체질을 하면서 이거는 먹어도 되나 하고 먹어봤을 때 이게 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뱉어내게끔 우리 몸은 진화했거든요. 그 다음이 먹었는데 이거는 내가 흡수할 게 없어 빨리 내보내야겠어. 그러면 설사 형태로 나오는데 가공식품의 문제는 이게 죽은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의 간과 콩팥, 위와 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채소 과일식을 먹으면 일단은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이 당연히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지죠.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이나 다른 회복하는데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이나 기침, 가래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기침하고 콧물 나고 가래가 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거든요. 아토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때로는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분들은 가공식품에서 채소 과일식으로 옮겨오면 가벼운 가려움 정도? 왜 흡연하시다가 금연을 결심하고 2주 정도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가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피부는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큰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도 피부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또 피부과 가서 스테로이드를 드시면 안 돼요. 커피를 끊으면 두통이 오는 것처럼 이 몸이 좋아지는 반응을 면역 현상 아니면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보통 2, 3일 내에는 다 좋아집니다. 꼭 2주 정도 채소 과일식을 하면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가 현재 내 키에 적정 체중이 아니시다고 하신 분들은 따로 다이어트를 하시지 않았는데도 2 내지 3kg가 빠지는, 감량되면서 또한 요요가 안 오는 그러한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2주만 꼭 경험을 해보시라 이렇게 먼저 권유를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 다이어트, 금연 뭐든지 길게 잡으면 쉽게 포기해요. 특히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이 작심삼일만 10번만 하면 30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삼시세끼를 절대 채소 과일식을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만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시고 점심 저녁은 드시던 대로만 드셔도 이 몸의 변화는 오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주기가 나눠져 있어요. 이 주기에 대해서 저는 3대 주기로 정의를 내렸는데 이거는 꼭 저의 이론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몸의 체계고요. 근래 들어서 서양 과학에서도 몸의 호르몬 변화를 통해서 3대 주기, 즉 8시간으로 24시간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시간은 점심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때가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때가 동화 주기예요. 즉 먹었던 것들을 이거는 양분으로 하면 흡수하고 아닐 거는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놓치는 게 바로 이 새벽 4시부터 난 12시 이때를 다시 아침을 먹기 시작한 습관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삼시세끼를요. 근데 실제로 이때는 내 몸에 쌓인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가 됩니다. 배출 주기에 쓰여야 될 에너지가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서 채소 과일이 아닌 가공식품들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독인지 약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에너지를 다른 데 사용하게 되면서 몸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차서 한 달 정도만 아침만 채소 과일식으로 바꿔보셔도 비타민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는 아침부터 내가 빵을 먹는다, 뭘 먹는다 이렇게 안 하시게 될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식단표를 굳이 제가 안 짠 이유는 그 식단표를 만들어 드림과 동시에 그렇게 못했을 시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죠. 나 오늘은 이렇게 못했어. 하지만 제가 사과와 양배추를 권해드린 이유는 사과나 양배추는 어딜 가도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만 가도 되고 편의점조차도 지금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일은 사과 그리고 채소는 양배추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6대 과일이 있습니다. 6대 과일 치면 사과, 배, 귤, 단감, 복숭아랑 포도가 들어가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체질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신에 복숭아 못 드시는 분들은 수박이나 딸기를 좀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극찬받는 과일이 현재 사과입니다. 미국의 유수의 암센터들이나 어느 뭐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매일 공급되는 게 사과일 정도로 지금까지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껏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동물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줬다는 거고 그만큼 퍼트려졌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그래서 과일의 최고봉은 사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양배추는 말 그대로 서양 배추죠. 양배추가 그만큼 위장 기능을 개선을 시킵니다. 사과 역시 소화력도 좋게 하고 피부도 좋게 하고 변비도 좋게 하지만 여기에 같이 양배추도 상호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식전, 공복에 항상 사과나 양배추를 드시는 생활을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깨끗한 에너지를 계속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과와 양배추를 매일 아침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점심, 저녁, 식전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뭐 삶아서 데쳐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 가지고 우적우적 그냥 한 움큼씩 씹어 드시는 걸 식생활 습관만 들이셔도 천연의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일이 우리의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한다. 이 개념은 요새 많이 나오죠. TV만 틀면은 건강 프로그램 홈쇼핑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항산화예요. 채소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 저는 피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데요. 항산화 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사과는 껍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어렸을 적에 부모가 주는 대로 먹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부모가 껍질째 먹는 걸 보고 그대로 먹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는 순간에 껍질을 벗겨서 주거든요. 첫 번째는 뭐 농약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씹어먹는 식감 때문에 안 먹고 뱉으니까. 근데 사과는 조금 과하면 80~90%의 영양분은 껍질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안에만 많이 드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1980년, 90년대부터 사과가 많이 공급은 됐지만 벗겨 먹는 게 TV 드라마에서 왜 그렇게 과일 껍질, 특히 사과를 뭐 잘 벗기냐 못 벗기냐 갖고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사과는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되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뭐 농약까지. 농약은 근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껍질은 반드시 사과는 드셔야 한다. 여기에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우리 혈관을 청소해줘서 혈관이 이제 막히는, 즉 쉽게 설명드리면 뭐 플라그다 뭐다 이제 뭐 HDL, LDL 정도도 많이 아시지만 그냥 기름 덩어리가 낀 거예요, 혈관에. 이 기름 청소를 해주는데 가장 천연 항산화 물질이 사과, 과일, 채소에 많이 있어서 독소 배출을 많이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과일, 채소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실천. 아무리 좋은 줄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는 책을 매일 한 권씩 읽으면 그게 좋은지 자기개발, 자기성장하는데 좋은지는 다 알아요. 근데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 채소 과일을 매일 편하게 먹을 수 있으려면 제가 제안드린 게 바로 채소 과일 주스예요. 우리 현대사회는 마시는 거에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물론 씹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작운동, 이를 씹는 운동을 통해서 이 침 효소와 함께 섞여서 궁극적으로는 췌장의 그 기능, 췌장이 소화시키는 일을 다 하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다 분해하는 효소를 내는 게 췌장이고 인슐린을 생산해서 간을 도와주는 게 췌장의 일이라서 채소, 과일 역시 소화 에너지가 아무리 적게 들고 30분이면 소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씹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사과나 뭐 아침에는 바나나,
여기에다가 당근 이렇게 3개 정도만 넣어서, 아니면 때로 집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 다 넣어서 돼요. 냉파, 냉장고 파먹기라 그러죠.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되는데, 과일 주스는 이것만 드셔야 돼요. 집에서 직접 만든, 사서 드시는 과일 주스가 혈당을 올리고 몸에 지방 간을 갖고 오고 간에 무리를 주지, 천연에 내가 직접 사온, 마트에서 사온 살아있는 채소 과일 주스는요 절대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유기농 과일을 썼다, 뭐 설탕을 안 썼다, 첨가제 안 썼다 이렇게 해도요, 이미 살균 멸균 과정을 거치는 순간에 그건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 주스는 시중에 파는 게 아닙니다. 특히 카페나 이런 데서는 다 시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과일 주스는 집에서 내가 직접 만들었을 때 안전하고 이게 신선하고 내 몸에 에너지를 주지, 이걸 혼용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과일의 과당은 술과 같이 간에 위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헌데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는, 현대 과학에서 영양학적인 협소한 시선으로만 뭐 이거 똑같은 과당 아니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 인류는 700만 년의 시간 진화는커녕 진즉에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상추는 여러분이 매일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음식이다. 조합이 영양학적으로 봐도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종합 비타민 이런 무기질 미네랄을 갖고 있는 음식은 상추밖에 없다. 여기다가 뭐까지 있느냐?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상추가. 실제로는 상추가 엄청난 녀석입니다. 뭐 항암 효과는 기본이고요. 와거라고 상추가 가진 첫 번째가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써놨어요. 현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칼슘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혈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타민 K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추의 기능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게 다혈질, 즉 화, 지금 표현으로 하면 뇌졸중, 뇌경색 이렇게 윽 하고 했을 때 상추즙을 먹이면 몸에 열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고, 이걸 현대 관점에서 봤더니 바로 상추 뿌리를 딱 뜯으면 나오는 흰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락토카리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깃집 가면 우리는 지금은 뭐 흔하게 먹으니까 상추를 고기 먹느라고 쌈야채 안 싸 먹어요. 근데 항상 나오잖아요. 상추, 깻잎, 마늘 이 3종 세트로. 이게 다 과학적인 원리거든요. 상추에만 오늘은 집중을 해보면, 상추도 이 뿌리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를 따서 먹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끝을 딱 면 흰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거부터 다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불면증이 사라져요. 이해되시죠? 진정시키고 진경시키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숙면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뭐 공부하는 학생들 예전부터 엄마가 야, 너 오늘 상추 먹지 마. 아니면 오후에 막 졸아 꾸벅꾸벅. 그럼 선생님이 야, 이것들 정심에 상추 먹었나?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분명 근데 모든 사람이 먹었다고 해서 먹고 막 졸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잠이 부족하신 분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그게 누구냐? 호르몬 주기가 오는 임신부. 근데 이 임신부들한테 왜 좋냐? 세상에 철분 그리고 엽산, 이 성분들이 채소 과일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상추예요. 특히나 이 락토카리움은 상추랑 치커리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상추는 여지껏 아무도 근데 건들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 조합이 영양학적으로 봐도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까지 있느냐? 우리 눈 때문에 뭐 드시죠? 루테인 드시잖아요. 거기에 지아단친틴 뭐 꽃에서 추출했다 비싸게 주고 드시는데 루테인 성분까지 있어요, 상추에. 안토시안 성분까지 있어. 멜라닌, 색소 이런 호르몬들까지 잘 나오게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꼽으면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특히 회식하러 가면 뭐 안심에다가 상추 2-3잔 싸가지고 상추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그나마 동물성 식품, 육류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장 기능도 좋게 만들거든요.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 당연히 장을 좋게 하니까 변비에 좋다는 거에 상추가 잘 노출이 안 돼요, 의외로. 그래서 그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거든요. 변비에 좋다는 것들 다 드셔도 안 되신 분들한테 제가 상추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놀랍게 3일 만에 원장님 이거 뭐예요? 이래요.
저는 이렇게 봐요. 기전으로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대 영양학에서 밝혀진 것들을 유추해 보면 종합 비타민 이런 무기질 미네랄을 갖고 있는 음식은 상추밖에 없다.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상추가. 그래서 제가 상추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확실히 추천드립니다. 상추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꽃상추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접하는 게 꽃상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양리작용으로 보면 소화를 잘 시켜요. 그리고 호흡기나 인후통에도 작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색깔이 좀 거무튀튀한 게 섞인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흑적상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멜라닌 함량이 10배 정도 높아가지고 진짜 불면으로 나는 상추를 먹어야겠다? 그러면 흑적상추를 조금 더 구매를 해서 집중적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좀 생소하긴 한데 로메인이라고 해서 샐러드 많이 드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상추가 비싸니까 로메인을 많이 쓰거든요. 뭐 햄버거 가게에서 양상추 샐러드 대신 쓰고, 그리고 샐러드 이렇게 업체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로메인이에요. 그래서 상추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꽃상추나 흑적상추, 이게 마트 가면은 언제든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추는 공격받는 것 중 하나가, 저한테 질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알았어요. 기생충 때문에 무서워서 채소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무슨 기생충? 지금 선진국 세계 10위 강대국 우리나라에. 근데 진짜로 믿는 거예요. 왜 믿나 봤더니 돌아다녀요, 그 영상이. 저한테 막 보내줘요, 보라고. 원장님 이거 기생충이라는데 아니냐고. 봤더니 기생충이 아니고 미생물이에요. 설령 나오는 기생충이 있더라도요, 그거는 도포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 농촌진흥청 전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에 있는 기생충 학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생충 보균자가 70%를 넘었어요. 근데 2009년도에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 상하수도가 완전히 됐고 도로가 깔리고 인분으로 여기 텃밭에서 가서 누가 똥오줌 대소변 안 하고. 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공공 화장시설, 공중보건 개념이 없을 때는 대소변 보고 손 안 씻고 또 이걸로 음식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인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기농으로 인분을 줄 때는 발효시켜서 액비라는 형태로 준단 말이에요. 기생충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 과정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충남대나 서울대에서 실험한 것도 하도 찾아도 안 나와. 배추에서도 안 나오고 상추에서도 안 나오고. 이 샘플이 있어야 기생충 이게 어떻게 하고 씻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제일 기생충이 없어질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도포, 즉 발랐다고요. 기생충을 배양을 해서 여기다 심어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현재 뭐 최근 자료가 0.025%거든요. 0.0000 이렇게 가는 수치도 있어요. 왜냐면 육류하고 날생선 그리고 해외에서 감염되는 경우 때문에 완전 0%가 안 됐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든 재배를 하든 채소과일에서 감염돼선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수돗물에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기생충에 이어서 농약이죠, 농약. 유기농으로 가면 농약을 안 써요, 실제로. 그리고 재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이 없으시니까 모든 것들이 농약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농약을 안 쓰고 재배하는 게 유기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기능식품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부작용이 밝혀지는데 돈 쓰지 마시고 유기농 채소과일식에다 돈 쓰신 게 훨씬 더 우리 몸엔 항산화 물질을 준다는 겁니다. 농약 역시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식약처가요, 세계 탑의 수준으로 검열을 해요, 검수를 하고. 그리고 수용성, 즉 물에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과든 뭐 상추든 파든 농약을 뿌린다 하더라도 수확하는 과정에서 2주 정도면 다 사라지게끔 하는 농약만 쓰게 돼 있고요. 그마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드시길 바라고. 세척하는 방법은 상추가 실은 이게 여러 겹이 이렇게 쌓여있고 겹쳐져 있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양배추도 그래서 저는 정 불안하시면 첫 껍질은 그냥 버리고 드시라 그래요. 그래서 상추는 근데 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따가지고 물에다가 일단 담가 놓으시고 1, 2분 정도 놔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하로 3번, 상추 자체를요. 그렇게 하면은 이물질이라든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전용 세제가 있어요. 채소 전용 세제가.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용 세제가 아무리 뭐 1등급이어서 우리가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가공해서 화학 물질이거든요. 충분히 수돗물로도 가능하다는데 이 불안하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니까 나온 거예요. 실은 꼭 이걸 써야 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제는 내가 마음이 안정을 찾기 위한 용도가 아니면 굳이 또 하지 않기를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제가 핵심 메시지는 채소 과일식 7을 갖고 가고 가공식품과 약물 이런 것들은 3으로 갖고 가셔라는 게 7대3의 법칙입니다. 인생 전체에서 7가지를 중요시하고 3가지를 최대한 내가 줄이는 노력을 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7대3의 법칙을 잘 지키신다면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120세까지 유지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5가지는요 안 드셔야 되는 물질이에요.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떨어집니다. 당뇨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잘못된 건강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저는 더 이상 기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30일 동안만 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만성질환들이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모든 영양소를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설탕인데 그 다음 등장한 게 뭐냐? 당류 제로, 즉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등장했어요. 이제 인공 감미료 이거를 현혹시킨 건데요. 뭐 아스팜탄, 아세스팜 칼륨, 거기에 이제 사카린, 아주 오래된 논란이 있었던 거죠. 발암물질이다 아니다. 그리고 뭐 자일리톨, 에리스톨 정말 계속 나옵니다. 인공 감미료. 그리고 이제 스테비아 잎을 갖다가 썰어서 이거는 좋다 해서. 근데 설탕보다 200배, 600배 단맛을 내는 이 인공 감미료, 화학 첨가물이 상식적으로 우리 간하고 콩팥이 좋아할까요? 우리 신경계가 이것들을 받아들일까요? 설탕조차도 정말 700만 년이란 지난 시간 동안 처음 접하는 이 물질 때문에 전에는 없었던 이 당뇨와 모든 심혈관계 질환들이 야기가 됐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더 싸니까 그리고 더 단맛을 중독시킬 수 있으니까 나온 게 인공 감미료입니다. 이미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연구한 프랑스 연구 실험에서 발암물질이다, 뇌를 교란시킨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고 온다, 이거는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의학계에서도 이게 정설이 되고 있고 분자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과잉 섭취하면 몸에 좋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류 제로라는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제가 누차 강조드려요. 당류는 눈속임을 위한 거고 성분 함량표에 탄수화물 양을 보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당질입니다. 즉 설탕 덩어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설탕인데 식이섬유는 거의 없거든요. 채소 과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다이어트 코카콜라 당류 제로라는데 이 인공감미료들은 먹어도 괜찮다는데 매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몸을 더 해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소 과일식의 저자라서 채소 과일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당뇨 환자들을 인슐린에서 주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 책까지 쓰게 된 겁니다. 30, 40대 젊은 남성분들이 술, 담배, 야식, 치킨 이런 거 드시면서 당뇨약 먹으면서 혈당이 400, 500을 넘어요. 당뇨약을 먹어도 안정이 안 되고 심지어 인슐린을 맞춰도 혈당이 안 떨어집니다. 췌장의 권위자들이나 인슐린에 관한 이 명의분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인슐린, 인위적인 이 호르몬제로는 혈당이 안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당뇨약 먹고 인슐린 맞고 나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손발을 잘라내는 부작용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합병증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자연이 준 자연당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공식품인 빵, 라면, 치킨 이런 거는 제한을 못한다는 전제를 둬놓고 성인 남성은 사과 반쪽, 여성은 3분의 1쪽만 먹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곳이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메이오 클리닉, 세계 유수의 암센터, 존스 홈킨슨, 모든 자연치유 암센터에서는요, 당뇨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에게 과일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미 모든 가공식품에서 벗어났거든요. 치명적인 덱스트린, 변성전분, 이게 설탕에 버금가게 다 들어가 있어요. 탐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계속 공격을 했던 게 뭐냐? 과일이 혈당을 올린다. 즉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는요,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뾰족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천연당은요, 완만하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요, 200 이하로 절대 올라가지 않는 걸 경험하실 수 있고, 의학 기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급성질환, 교통사고가 나거나 심장 이식을 하는 데는 획기적이죠. 그럴 땐 반드시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만성질환, 당뇨나 혈압이나 이러한 질환에 현대 의학 기술은 이미 한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안 오르거든요. 더 이상 과일의 과당이 혈당 스파이크 올린다는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로 넘어갔냐? 혈당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해서 간으로 바로 가서 지방간을 갖고 온다. 그래서 과일은 지방간, 이것만 기억하시고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버렸어요. 절대로 과일은 이미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오지 않는 것도 확인이 됐고, 지방간을 갖고 왔으면요, 특히나 망고를 뭐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 필리핀이 망고의 주 상국이거든요. 그분들 다 지방간으로 돌아가셨어야죠. 주식이 망고인데. 되려 서양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비대해졌어요. 그나마 망고가 계속 들어와서 이거를 희석시켜가지고 그나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논문들은 많지, 망고가 지방간을 갖고 온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파느냐지를 보셔야 돼요. 가공식품을 팝니다. 당뇨 환자들 전용 가공식품이 나왔어요. 정말 이 맛있는 타입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일 주스 먹으면 혈당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맛있는 주스 형태여서 혈당을 안 올린다? 왜 안 올리는 줄 아세요? 죽은 음식이니까.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킨 먹었을 때 혈당이 안 오르니까 치킨은 당뇨 환자들 먹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없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당뇨 전 단계든 당뇨 환자든 인슐린 투약 받고 계신 분조차도 모든 설탕을 사과, 양파, 파인애플 이러한 것들을 갈아서 대체하고 가공식품을 끊어서 인슐린 투약을 중단하신 분들이 너무나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 사례로 많습니다. 다만 이해는 해요.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이 환자가 당장 나가서 오늘 당장 술, 담배 하고 고기 먹고 또 치킨 먹고 라면 먹을 텐데, 의사로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방을, 인슐린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쫓아다니면서 24시간 채소 과일 먹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요, 결국에 손발 자를 때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 모든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내 몸의 최고의 주치의는 결국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 정말 이건 무섭습니다. 모든 심혈관 질환을 결국엔 갖고 오고 결국엔 암까지 가는 게 당뇨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 정보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공식품부터 제한해보시고 채소과일식으로 2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혈당 안정됩니다. 현재 제 많은 상담 환자들 중에요, 1형 단뇨인지 2형 단뇨인지 병원에서 진단을 못 내리시는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고기를 엄청나게 드신 거예요. 튀긴 음식 10대 때부터 엄청 먹은 거예요. 피자, 치킨에 길들여져서.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나오는 기관이 어디냐? 췌장이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 효소를 다 내보내고 거기다 인슐린까지 만들어내는 곳이 췌장이라서 그 기능을 20대 초반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이게 인슐린이 안 나왔다고 1형 당뇨 진단해놨더니 다시 또 한 달, 두 달 뒤에 갔더니 또 나와. 그럼 2형 당뇨로 더 진단해놨어. 근데 이분이 또 조금 회복이 돼서 심지어 당뇨약 잘 안 먹어요. 20대 분들. 근데 스스로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만 하면. 근데 다시 또 술, 담배 하고 커피 많이 먹고 야식 먹고 프로젝트 한다고 야근한다고 이렇게 하면 또 갑자기 혈당이 급상승하거든요. 그럼 또 병원 가서 또 인슐린 투약 받고. 근데 그러신 분들 3개월만 채소과일식으로 딱 몸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300 넘어요. 당연히 넘습니다. 몸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는 300에서 400 정도 나가요. 근데 운동할 때도 그 정도 일시적으로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2주에서 한 달 내에서 점점점 떨어집니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이 자연 치유돼서 20대 때부터 인슐린을 맞으면 몇십 년을 맞으란 얘기입니까? 뭐 사고사 당하기 전까지 인슐린 맞고 살란 얘긴데,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20, 30대 분들 중에 인슐린이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빨리 드시고 계신 분들, 병원 주치와 상담을 충분히 하세요. 혈당 체크도 하시고 1주든 2주든 3주든 단위로 해서 당화혈색소 수치도 검사하시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병원은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겁주는 게 바로 이 혈당입니다. 즉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인데, 마치 공복혈당은 반드시 100 이하가 나와야 되고 식후혈당은 150에서 200이 돼야 정상이고, 200 넘으면 정말 무슨 끔찍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겁을 주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파는 게 바로 가공식품이에요. 이 당뇨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공식품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즉 설탕이죠. 설탕, 가짜당, 인공당. 그 다음 우리 인간이 가장 만들어낸 맛있는 음식인 튀긴 음식. 일상생활에서 설탕과 밀가루, 즉 정제된 탄수화물들, 빵, 뭐 라면 이런 게 다 해당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비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당뇨는 예방이 되지, 뭔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러한 영양제로는 절대 당뇨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분 중에도 당신은 사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거에 서운해하거나 내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 만들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음식이 채소과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것, 필수 영양소 중에 가장 소화가 어려운 게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데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는 42도에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가열을 되도록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생채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근이나 시금치나 고사리나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특히 콩이나 흡수율이 가열했을 때 더 높은 것들은 데쳐 먹거나 볶거나 삶아 드셔도 되는데 태워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과일을 갖다가 스테이크에 올라오는 구운 방울토마토 시커멓게 탄 부분들 드시지 말란 얘기예요. 아침에는 사과나 당근이나 바나나, 고구마 이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게 가장 우리 몸엔 좋고, 이게 혈당을 안정시킨다. 마치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첫 끼니에 사과나 과당이 있는 당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 잘못된 건강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죽어있는 정제 탄수화물, 가공된 기능식품들이 공복에 가장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점점 췌장이 가장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공복에 먹었을 때 소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장수로 갈 수가 없어요. 소식의 장수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단백질, 동물성 식품, 죽은 음식들, 가열한 음식들을 조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만 이렇게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죽어있는 음식 대신 살아있는 음식을 매일 아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소 과일식을 30일 동안 아침에만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 죽어있는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이건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700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가장 발달한 게, 이걸 먹었을 때 내가 죽느냐 마느냐, 이걸 내가 에너지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소화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음식, 단백질 이러한 것들만 안 들어와도 채소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죠. 그리고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과일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만 매일 아침 한 달만 섭취하셔도 당연히 비타민C가 넘치니 피부도 좋아지실 테고 변비도 예방이 되고 당연히 모든 만성질환들이 좋아지는, 저는 더 이상 기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치유 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 암을 예방하는 규칙 10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식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바로 당연히 당뇨에도 예방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흡연하지 않기, 간접 흡연도 피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채소, 과일 많이 먹기이고요. 세 번째가 소금에 절인 음식, 설탕에 절인 음식 조금 먹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루에 한두 잔의 술도 금지하기입니다. 즉, 술, 담배, 탄산, 커피 얘기는 여기 없지만 전 누차 커피조차도 발암물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이 5가지는요 기본으로 안 드셔야 되는 물질이에요. 당뇨 환자라면. 거기에다가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까지 더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조차 채소, 과일은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트 가서 특별히 찾지 마세요. 누군가 좋다더라 하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그 방법을 따라가니까 안 맞는 결과가 나요. 왜냐면 과유불급이거든요. 요것만 매일 섭취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3개월 안에 몸에 암세포가 싹 사라지는 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서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암은 인간의 노화 과정 중에 생기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특히나 매일 수천 개씩의 암세포가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를 사라지게 해주는 게 바로 면역 시스템인데 그 핵심이 바로 림프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저는 수력발전소로 표현을 하거든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해서 호흡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각 기관에 영양분, 에너지를 혈액으로 통해서 보내면 다시 또 이산화탄소와 독소를 배출하고, 이게 1차적으로 하는 게 혈관이에요. 혈액이고. 근데 우리 몸 모든 혈관들,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림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 림프관에는 림프액이 들었겠죠. 이거를 아주 쉽게 상수도, 하수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청소해 주는 게 바로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하수도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은 화학 첨가제 700만 년 동안 못 접한 얘네들 때문에 붙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독소가 쌓이면 신호를 주는데, 그게 왜 흔히들 우리 어른들이 임파선 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림프절인데 용어가 어려워서 림프 주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독소들 쌓아놓는 게 림프 주머니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 임파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으니까 스테로이드제 써보고 항히스타민 써봤더니, 항생제 써봤더니 더 악화됐어요. 이 림프액을 갖다가 해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채소, 과일이에요. 그 기전까지도 밝혀졌어요. 산화질소라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거는 독자적으로 뽑아서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현대 과학기술이 풀 한 포기 사과 하나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림프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꼭 림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셔서 채소, 과일로 림프 시스템 면역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면 암 환자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한평생 안 먹어오던 가공식품, 술, 담배, 탄산, 커피, 밀가루, 튀긴 음식, 가장 최악의 음식으로 지금 꼽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튀긴 음식, 트랜스지방. 그럼 라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라면 회사에서 한번 협찬을 딱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느닷없이 건강 프로 갑자기 라면을 또 먹으면 좋은 거, 미스커피 먹으면 좋은 거, 이때 쓰는 게 칼로리 개념이에요. 열량을 뭐 보충해 준다, 단백질을 준다. 거기에 현혹되시면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암 환자들은 마트 가서 특별히 찾지 마세요. 이제는 케일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외국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케일, 뭐 치커리, 이런 것들 다 마트에서 사서 그냥 자연식으로 하세요. 데쳐 먹어야 될 것들은 데쳐 먹고, 근데 불안하고 뭔가 답을 찾으니까 누군가 좋다더라 하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그 방법을 따라가니까 안 맞는 결과가 나요. 왜냐면 과유불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절대로 한약을 먼저 권하지 않아요.
한약조차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 또한 양리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은 어떤 약도 싫어해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바탕으로 그러한 것들을 먹어도 나는 충분히 내 몸은 내가 말기암 시한부를 받고도 자연에 들어가서 왜 자연에 산다 이런 프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3개월 안에 몸에 암세포가 싹 사라지는 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그리고 자연에서 온 거 먹으면서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은 거예요. 살고자 하는 그 집착조차도 이제는 나는 여지껏 10대에 돌아간 친구도 있고 돌도 못 지나고 이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 한데 나는 그래도 한평생 50은 살았으니 반백년은 살았다. 남은 생은 자연과 함께 마음을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지내야 그러면서 몸에 좋은 게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효과가 있지 수술해서 5년 동안 완치됐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짜장면 먹고 커피 먹고 야근하고 그래서 다시 재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좋은 음식을 찾지 말고 안 먹으면 되는 음식은 WHO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튀긴 음식이고 모든 게 가공식품이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식품들 거기에 딱 과일 채소 언급이 되는데요. 어떤 게 되냐? 설탕에 절인 과일, 통조림에 든 과일 이런 건 드시면 안 돼요. 그건 과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시면 신선한 과일을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돼요. 통조림 과일. 그래서 과일은 그런 설탕에 절인 것만 빼면 암 환자가 먹어도 되는 가장 좋은 음식 먹을 게 채소 과일밖에 없어요. 역으로 따져보시면 암 환자가 먹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WHO가 정한 10가지 음식 나오거든요. 그럼 그 외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느끼신다는 분은 가공식품에 이미 당 중독에 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시야를 넓히면 채소 과일식 먹으면 되는구나. 먹을 게 이렇게 많았어? 그게 암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제한하시고요. 과일과 채소로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과일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사과, 그 다음이 배, 포도, 딸기, 수박, 복숭아도 있어요. 근데 복숭아는 알러지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항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과일은 찾아서 먹으면 돈 있는 사람들만 먹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보카도가 유행을 하고 있지만 아보카도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오래 먹어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포화지방이 몇 프로 이상 갖고 있어서 하루에 2개 이상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암 환자들은 이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는 거죠. 채소는 칼륨 때문에 먹지 마라. 특히 신장, 콩팥 투성하신 분들, 신장암, 콩팥암 있으신 분들 거기서 못 벗어나면요 완치 안 됩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는 양배추, 위암이 있으신 분들에겐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케일, 청경채 이거 마트 가면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치커리, 아스파라거스. 그래서 제가 채소와 과일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았던 사과와 양배추만 그 2가지에 그리고 우리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먹어왔던 당근 여기 뭐 베타카로틴 풍부해서 아니면 비타민이 풍부해서 A가 풍부해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보면 장수식품이란 말이에요. 사과, 양배추, 당근 이 정도는 3개를 매일 주스해서 드셔보세요. 즙은 짜서 집에서 해 드시기가 좀 어려워요. 녹즙기계도 비싸고 이거를 분해해 가지고 다시 매일 청소를 청결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금방 상해요 즙은. 근데 주스는 하루 정도는 냉장고 잘 보관하시면 3일 정도도 크게 변질은 안 되거든요. 실은 암 환자들이 이거 씹어 드시기가 어려워요. 뭔가 몸이 안 좋으면.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과일 주스를 만들어서 드셔라 라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사과, 당근, 양배추 비트가 조금 안 맞으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비트가 서양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 3가지다. 요것만 매일 섭취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항암 효과가 그 어떤 돈보다도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장담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건강기능식품이 도입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유산균을 먹고 거의 뭐 오메가3, 종합비타민, 비타민 C, B 이렇게 챙겨 먹는 게 거의 40%까지로도 보는데 암 발병률은 계속 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자기 개발, 자기 성장을 한다고 종합비타민제를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자기 에너지를 복을 놓고 소화시키고 배출시키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일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나이든 40, 50대부터 말 그대로 노화가 돼서 50, 60대가 먹는 것도 아니고 20대 때부터 이걸 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을 여기에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사셔라, 우량주를. 10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종합비타민, 이미 종합비타민은 부작용이 많아서 비타민 B군, C군, D군 이렇게 나간 거예요. 실은 아무도 왜 갑자기 이렇게 나간지 말을 안 해줬을 뿐이지, 종합으로 했더니 이게 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너무나 확연히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종합비타민제 팔거든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한 번에 이게 간단해 하고 그거 먹고 밤새 일하고 커피 마시고 하루에 3, 4시간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30년, 40년 뒤에 그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짧으면 10년, 커피는 반드시 술, 담배처럼 19금 물질로, 발암 물질이나 이 미성년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물질로 갈 거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은 게 50년 뒤에 봤을 때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킨 가공식품이자 가장 제약회사가 잘못 만들어낸 것 중 하나로 저는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50년 뒤면 이제 뭐 100세를 가까이 보겠지만 지금 20대 분들 70대에서 그때 얼마나 아플 거 생각해 보면 저는 벌써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무리 뭐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이게 다 언론에서 광고에서 세뇌시킨 거기 때문에 하루에 3, 4시간조차 자기한테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먹을 그런 틈이 없으면 당연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귤을 하나 먹든지 바나나를 한번 먹든지 사과를 하나 먹든지 그렇게 한번 하루 일과를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 잘 생각해 보면요, 거대한 자본주의 상업주의가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를 계속 집어넣었고 있던 거예요. 이런 가공식품이 들어오니까 이걸 독소를 놔두면 뇌하고 심장으로 가면 죽거든요. 이게 안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야 차분히 간하고 콩팥이 자기들도 할 일도 좀 하고, 이때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하루 3끼, 특히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이 찬반론과,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루 3끼를 먹지 않았다, 2끼만 먹어도 된다, 여기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실제로 하루 3끼를 반드시 먹어야지 활동하게끔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포도당이 들어가야 뇌가 잘 돌아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거대한 자본주의 상업주의가 탄생시킨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8, 90년대 때부터 나왔던 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아침 식사. 이제 40,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우유하고 시리얼 먹는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지금도 광고의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출연시켜서 내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러면서 시리얼 우유에 말아먹고, 근데 그게 시리얼이 설탕 덩어리라는 게, 그리고 튀긴 음식이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탕을 자체적으로 서로 뭐 3분의 1 슈거, 그리고 뭐 튀기지 않은 오트밀,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거고, 인간 자체는 단식을 어디까지 하느냐, 최대 70일 넘게까지도 하는 게 공식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 다 뇌에 치명적인 영향이 와야죠. 특히 스님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를 계속 집어넣었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포도당이 아닌 몸에서 나온 케톤체라는 물질이 뇌 활동을 하게끔 인간이 자체적으로 다 대비가 된다. 그래서 지방으로 비축이 되는 것은 우리가 700만 년 동안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때는 뭐 정말 맹수의 먹이였을 거지 않습니까? 불과 10,000년 전부터 농업혁명으로 우리가 가축을 길렀지, 그 전에는 우리는 도망다니는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이 항상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비축하게끔 그렇게 몸이 진화가 된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고, 특히나 한 번도 못 접해본 이런 가공식품이 들어오니까 이걸
이걸 독소를 놔두면 뇌하고 심장으로 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이건 처리도 할 수도 없고 힘들어. 일단은 지방으로 내보내.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야 차분히 간하고 콩팥이 자기들 또 할 일도 좀 하고 야 몸에 어디 있어? 독소들 좀 내보내볼까? 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삼시세끼. 섭취, 동화, 배출 주기 8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 이때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예요. 독소를 배출하는. 그래서 12시간을 기본적으로 공복을 유지하는 게 당연한 건데 현대사회에서는 밤낮 없이 뭐 물론 2교대 3교대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컵라면이나 빵이나 냉동 피자나 냉동 만두나 짜장면을 먹는 게 아니고 채소 과일식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밤에 먹더라도. 그리고 아침에는 간헐적 단식으로 공복을 유지했을 때 첫 끼니를 살아있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랑 죽어있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랑은 몸이 쓰는 소화 에너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침만 안 먹고 물만 마셔도 충분히 우리 몸은 에너지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독소를 배출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경험을 이틀이나 3일, 왜냐면 수십 년 동안요 아침부터 쌀밥에 그리고 고기 반찬에 뭐 튀긴 거에 심지어 아침부터 치킨 드신 분도 있어요. 어제 먹다 남은 거 먹어야지 하고, 아니면 아침부터 해장한다고 컵라면 끓여 드신 분도 있고요. 맛은 있죠. 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가공식품에 우리 입맛, 뇌를 교란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식품회사, 뭐 제약회사들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구해요. 과학자들 아주 인재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인간을 중독시키는 화학 첨가제를 넣는 거예요. 그 비율과 배합을 맞춰서요. 근데 우리 몸은 비상사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그렇게 계속 드셔오셨던 분들은 아예 안 먹긴 어려워요. 특히나 뭔가 나는 아침에 고기 먹어야 돼, 밥심이 하신 분들은 실은요 그거를 소화시키느라고 소화 에너지가 드는 그 기력 자체를 힘이 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채소 과일식으로 집에서 직접 만든 과일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그 남은 에너지로 훨씬 더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아침에 뭔가를 먹어야 된다 하시면 채소 과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현재 몸이 15kg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뭐 78kg, 80kg까지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키가 177이니까요. 근데 저도 체질 자체가 그렇게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니었어요. 10대까지 뭐 20대까지만 해도. 왜냐면 10대, 20대 때는 자연 치유력, 면역 시스템, 독소를 배출해내는 힘이 크기 때문에 굳이 지방으로 비축을 안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 먹으면서 그래도 채소 과일을 많이 접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때는 그렇게 과자, 뭐 돈가스, 짜장면, 아이스크림, 가공육조차도 많이 먹었고 설탕을 또 많이 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근데 채소 과일이 좋다는 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즙을 해주셨어요. 채소 과일 주스해서 주시고, 그게 상쇄를 시켰다가 이제 집 떠나서 20대부터 직장 생활하고 커피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니까 체중이 점점점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국에는 심장 통증까지 와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거든요. 즉 동맥경화가 온 거죠. 근데 병원에서 주는 약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부작용이 너무나 심해졌고, 결국엔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부작용이 섬유근통과 각종 모든 부작용을 갖고 왔구나를 약대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자연식으로 돌아가면서 몸이 바뀌었고 체중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는 아침에 뭐 10년 정도 됐는데 대과나 중과 사과 1개 그리고 바나나, 거기에 조금 출출하면 지금처럼 겨울은 제철 과일인 귤을 먹어요. 그리고 아무런 뭐 이상 없이 아침 뭐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활동을 합니다. 아니 직장인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지 솔직히 무슨 공부하는 학생이 뇌 활동을 해봤자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침을 갖다가 먹게 하려고 그런 입맛에 맞는 논문 결과들이나 연구 결과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무슨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준 잘 먹은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몇 점은 더 높았다, 이거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만 계속 지금도 써먹어요. 아침 먹어야 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럼 공부를 한 거죠. 전 세계적인, 특히나 지금은 메타 분석이라는 게 아주 상용화됐어요. 어느 정도의 관련 논문들이 쌓이면 거기에 기준과 근거와 타당성을 갖다가 종합해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걸 다시 또 다른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뢰성과 신빙성이 높죠. 그런 메타 분석 결과로 보면 인간은 아침에 먹었을 때 무얼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많이 달라지고 굳이 안 먹어도 실제로는 몸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먹게 만들려고 칼로리 개념을 가공식품에 도입한 겁니다. 남자는 2000칼로리, 여자는 1500칼로리. 그리고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거기다 주기 위해서 칼로리 개념을 모든 식품 성분표에다가 넣게 만든 거예요. 아주 100년도 전에 나온 개념을 갖다가 먹는 거에다가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량으로 따져서 다이어트 하면 100이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내가 유산소 운동 2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뛰었으니까 2000칼로리 소모했어? 아침에 그러면 나 1500칼로리짜리 컵라면 먹어도 되겠지? 실제 그렇게 드신다니까요. 빵을 드신다니까요. 그럼 말짱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잡고 여기서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만 잡으신다면 아침을 안 먹었을 때 그 경험을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라는 개념 자체를 살을 빼는 게 아니고 내 건강을 회복한다라고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지방이 비축된다는 거는 독소 배출이 안 돼서 독소를 배출해내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 즉 가공식품, 독을 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몸이 지방으로 축적한다는 걸 이해하셨다면 몸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지방을 배출해내는, 즉 건강을 회복하면 살이 빠지는, 그게 원래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실제 어원도 그리스 어원으로 식이요법, 식단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빼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내 식단을 살아있는 식단으로 바꿔봐야겠다라고 인식만 바꾸셔도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16대 8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때도요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시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삼시세끼 야식 드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16시간이나 공복을 유지해요. 야식 참기도 힘든데 야식 드시다가 야식 참는 것만 해도 그것도 성공이고, 그러신 분들은요 아침에 못 참아요, 공복 때문에. 그러면 이때 뭘 먹느냐, 과일 드시라는 거예요. 특히 야식에도 내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 그러면은 기름진 거 대신에 두유라도 드시라는 거죠. 그렇게 몸에 좋은 것들을 넣을 때 몸이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6대 8을 나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지방을 태우는 몸은 인슐린과 렙틴 호르몬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이게 이제 혈당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포도당과 과당 개념이 들어가서 과일이 공격받는 원인이 됐고요. 설탕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설탕하고 동일시하다 보니까 왜? 과일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서 건강기능 식품이나 약을 먹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럼 반대쪽 진영에서는요 팔기 위한 마케팅으로 정말로 해서는 안 돼. 근데 그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상업주의고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바라보시면 상처받아요. 실은 현대인들요 바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뭐 음식 찾으러 수십 킬로를 하루에 이동해야 되지 않잖아요. 채널만, 여론만, 방송만 들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과일 채소 챙겨 드시기 힘드시죠? 쇼핑 호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무의식이 잠식되는 겁니다. 그래 난 바쁘니까 언제 내가 과일 사서 먹고 근데 새벽 배송 되잖아요. 당일날. 그것도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마트만 가도 사시사철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은 선택은 내 몫인 거예요. 한쪽은 가공식품, 냉동 피자, 냉동 만두, 돈가스 맛있죠. 근데 몸에는 안 좋다는 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채소 과일, 신선한.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비율만 바꾸면 됩니다. 단순하게 살 빼는 데만 집중하시면 다이어트는 요요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식욕 억제제에 기대고 계속 다이어트 기능식품에 의존하고, 그럼 또 부작용 나고 다시 또 살은 더 찌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채소과일식 7대 3의 법칙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불편한 지시를 좀 알려드려서 저도 마음이 그런데, 가끔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주식으로 하셨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유와 빵이에요. 우유와 커피, 이게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나 우유는 저 역시 먹고 자랐고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 세대까지는 무조건 무상급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자라나는 성장에 우유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받아들여져서 되려 비염, 아토피를 갖고 오는 경우가 확인이 돼서 우유를 무상급식을 국가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청, 더 나아가 내려가면 학교장 재량으로 바뀔 정도로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지 우리 인간이 먹는 게 아닙니다. 우유 이제 축산업, 낙농업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큰 경제 산맥이 축산업이었기 때문에 유제품부터 해서 치즈, 버터, 정말 여기서 파생된 나쁜 물질이 최악의 음식이 마가린이거든요. 트랜스 지방이 나오는 가공버터, 가공유지 이런 것들. 우유는 쉽게 설명드리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백질,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필수 영양소지만 이 단백질이 우리 인간이 소화시키기 가장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뭐 음식으로 섭취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몸에서 생성할 수도 있는 거 있고 산양류, 단백질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필요하지가 않은 게 또 단백질이에요. 왜? 우리가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효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포유류는 엄마의 젖을 먹고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 바로 모유의 단백질 함량이 70%는 돼야 될 것 같잖아요? 7%밖에 되지 않아요. 7%. 단백질 하면 고기거든요. 닭가슴살, 뭐 소고기. 동물성 식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중요함을 강조를 한 이유가 결국에는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였다. 이 우유에 든 카제인은 소가 위가 4개거든요. 그래서 대세김질을 계속 하는데 효소도 달라요. 소화 효소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화시키기가 엄청 어렵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오죽하면 분유에 카제인이 안 들어간 분유를 비싸게 팔거든요. 그리고 뭐 카제인, 나트륨이 안 들어간 믹스커피가 또 나오기도 했고, 우유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멸균, 살균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분이 다 파괴됩니다. 몽골의 목초에서 사는 젖소나 진짜 저기 말 그대로 히말리아산 저기 산맥에서 사는 사냥 젖에서 갓 짠 우유는 영양소가 풍부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그렇게 갓 짠 우유는 진짜 우리 인간에게 순간 에너지 보충을 주고 기력을 좋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멸균, 살균 대량 유통을 하면 한순간에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그러면 여기서 곰팡이 독소가 생겨요. 이 곰팡이 독소가 치즈, 버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탄커피 하시는 분들 진짜 어려워요. 이 좋은 그 기버터를 구하고 좋은 원두를 구하고, 커피도 몸에 안 좋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카페인은 내놓으라 하고요. 원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커피 자체가 콩인지 모르신 분이 있어요. 원래 녹색인 콩을 태운 거예요. 로스팅 한다 그러거든요. 제가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고 제조하고 생산시설 유통까지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걸 먹어서 결국에는 제가 심장 통증이 왔거든요. 그 당시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지금도 커피 안 좋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말하죠. 하루에 커피 1잔 이상 먹지 말라고. 우유도 지금 몇 잔 이상 먹으면 안 좋다라고까지 기준점이 설정됐거든요. 뭔가 하루에 얼마 이상을 먹지 말라는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는 문제가 밝혀졌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권장 섭취량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커피 역시 우유랑 마찬가지로 곰팡이 독소가 생기고, 이거를 또 태울 때 발암물질 벤조피렌부터 아크릴아마이드부터 해서 담배랑 똑같은 수천 종류의 화학물질이 생기는데 우유도 변성되면서 그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먹을 필요가 없다. 아침 빈속에 물론 탄산음료보단 나아요. 그건 맞아요. 우유가. 칼로리 개념도 필요 없는 게, 그러면 다이어트 제로 칼로리가 그러면 몸에 더 좋다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유가 60칼로리란 말이에요.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더 다이어트엔 좋으냐? 몸에 더 회복시켜주는 건 우유가 맞아요. 근데 채소 과일식, 즉 가공하지 않은 살아있는 식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유 역시 가공식품에 불과하다는 거고, 이 우유가 이제 몸에 나쁘다니까 산양류, 단백질, 분유가루를 이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가공식품으로. 그걸 또 단백질 때문에
어른들이 막 먹어요. 심지어 20대들도 먹어요. 나는 운동 안 하니까 먹어야지. 소화 흡수 안 됩니다. 다 독소로 남아요.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순간 힘이 드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반드시 피해야 될 걸로 저는 이 두 가지, 우유하고 커피, 거기에 이제 빵, 저도 빵 너무 좋아했어요. 빵은 설탕 덩어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통밀이나 현미나 통곡물로 만든 정말 글루텐 프리, 진짜 수작업하는 빵들 말고는 그게 그냥 혈당 스파이크 갖고 오는 주범이죠. 아침에 나는 몸에 그나마 좋다고 생각해서 우유를 챙겨 드셨다. 거기에 그냥 샌드위치 우적우적 씹어 드셨다. 이 탄수화물 단백질 조합이 가장 우리 위에서 산성과 알칼리 용액 서로가 부딪혀서 소화가 안 되는 구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채소 과일이 무슨 산성 알칼리 이게 어딨어요. 채소 과일 섞어 먹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게 이 개념 갖고 와서 하는 말인데, 절대 혼란스러워 혼동하지 마시고 진짜 피해야 될 조합은 콜라랑 고기, 치킨과 탄산음료, 햄버거와 감자튀김, 이런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건강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무겁게 그리고 과하게 드시지는 않겠지만, 우유와 빵 조합은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그런 7, 80년대 때 못 사던 시절이 아니다. 그래서 비용만 따져도요, 제철 과일이 뭐 귤이 10kg에 2만 원밖에 안 해요. 뭐 아침에 귤 까서 드세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아침 식사를 하실 때 가장 좋은 식단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 이건 절대 아니에요. 채소 과일식 말고는 다 먹으면 안 돼, 이런 접근이 아닙니다. 다만 비중을, 어떤 식단을 내가 고를 것이냐. 우리 직장인분들 특히나 이때 이제 드는 게 아침에 바빠서보다는 조금 더 자려고 아니면 피곤하니까 아침을 자연스럽게 안 먹게 돼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전에 모닝커피를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특히 불면이 있으시고 변비가 있으시고 그리고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모닝커피 대신에 차라리 탕비실에 있는 결명자차, 둥글레차, 녹차, 그리고 조금 더 요청을 하셔서 바나나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점심은 구내식당이 나오는 데는 영양사분들이 그래도 식단표를 잘 맞춰서 하니까 그나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사드실 때가 문제예요. 오늘은 뭐 먹지? 그러면 점심 때 만약에 설렁탕을 드셨다, 그럼 저녁에는 고기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회식을 하면 보통 저녁에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 추천드려요. 왜냐면 뭐 계획이 없이 그냥 오늘 힘들었으니까 술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렇게 가고 나에게 결정권이 없어지거든요, 저녁 메뉴는. 그리고 또 법인카드로 또 회식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또 꽃등심 먹으러 가야지, 기분상. 채소과일 뭐 뷔페 가가지고 쌈야채 먹고 기분이 안 나요,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학습에 의해서 길들여진 세뇌된 마케팅의 결과인데, 정신만큼은 주로 추천드리는 게 저는 된장찌개 추천드려요. 두부는 뭐 가열했으니까, 콩을 가열했으니까 이것도 뭐 죽은 음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부는 우리 인류가 자연스럽게 섭취, 불의 발견 이후에 가열했을 때, 이게 이제 현대 영양학적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량이 가열해서 익혀 먹었을 때 가장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서양 사람들도 콩을 구워 먹고, 항상 뭐 고기 먹을 때도 구운 감자랑 뭐 이런 식으로 콩이 항상 나와요. 콩을 갖다가 이제 두부로 만든 게 삶의 지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일 과학적인 거예요. 꼭 성분을 알아야 이게 뭐 이소플라보노이드 알고 이런 거, 케르세친 알아야 이게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먹어왔던 게 두부인데, 이것만큼은 가열이 돼도 몸에 많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영양소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조류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는 해조류는 먹진 않아요. 그 맛만 음미하고. 왜냐면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해양이 너무 오염돼서 중금속이나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고스란히 해조류에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굳이 바지락을 하나하나씩 까아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된장찌개를 주로 먹으면 저녁 때는 고기, 동물성 식품 먹으라는 거예요. 즉 하루에 2끼를 먹으면 한 끼만 내가 육류, 가공류, 이러한 동물성 식품을 먹게끔만 몸을 바꾸셔도 우리 몸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시켜서 뭐 김치찌개라든지 순두부찌개라든지 조금 동물성 식품하고 거리를 두셔라. 점심은 오후에 업무량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고요, 점심 때 고기 먹으면 소화시키느라고요. 그래서 식곤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된장찌개도 요령이 있어요. 나오면 바로 팔팔팔 끓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부랑 야채를 뭐 그릇 하나 앞접시에다가 먼저 더세요.
그러면 최대한 채소나 덜 익어서 먹거든요. 팽이버섯도 그렇고. 그러면은 나도 소화시키기도 좋고 식감도 좋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생활 습관이 만들어지면 먼저 두부, 채소 먼저 먹고 밥은 반찬이랑 국물에 가끔씩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특히 직장인분들 이거 실천하시고요. 정말 일의 능률이 올랐다고 표현할 정도로 점심 메뉴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후에 일의 능률을 올리는데 육류의 섭취가 힘을,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발달했는데 암 발병률하고 사망률은 거의 세계 탑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듯이 암은 가족력이 아니라 특히 무엇을 먹느냐가 암 발병을 결정한다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걸 찾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입니다. 즉, 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암은 절대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광고가 보험이랑 건강기능식품이죠. 암과 치매로 보험을 안 들 수가 없게 만드는데 절대 보험은 암을 예방해 주지도 대비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암이 정복이 안 된다는 것까지 인정했습니다.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식생활이 암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듯이 암은 유전, 즉 가족력이 아니라 가족력 유전에 의한 암은 5에서 10%밖에 되지 않고 90에서 95%는 후천적인, 내가 어떤 환경에 생활하고 특히 무엇을 먹느냐가 30에서 35%나 암 발병을 결정한다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사실은 의학계에서 정설로 다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5에서 10% 가지고 계속 가족력, 사돈의 팔촌까지 암 환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조기검사해라. 조기검진만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식생활 습관, 즉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암은 절대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죠. 그러니까 선진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발달했는데 암 발병률하고 사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신부정증, 즉 콩팥에 관련된 질환이 거의 세계 탑입니다. 그럼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도 아닌데 이 위생시설과 모든 게 잘 갖춰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치명적인 암 발생률이나 질환들이 높은 건가? 결국에는 과한 조기검진. 암은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조절해주는 면역 방어 체계가 바로 림프 시스템이고, 림프 주머니라는 곳이 이 암세포들, 독소를 꽉 잡고 있는 건데, 이게 내가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순간 커져요. 그게 바로 임파선이 붙는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조기검진이나 조직검사까지, 세포검사까지 해버렸는데 재수 없으면 암으로 진단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사암일 수도 있어요. 악성 종양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갑상선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상선암 발병률이 세계 탑입니다. 왜? 검사율이 높은 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라 논외로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뭐냐? 음식 문화라는 거죠. 배달 음식 문화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술 살 수 있는 편의점 왕국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선진국 어디서도 이렇게 24시간 술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 거예요. 거기다가 배달 음식은 모든 게 동물성 식품의 튀김류입니다. 반대로 원래 주식인 채소, 과일은 공격을 받아요. 채소 먹으면 칼륨 때문에 신장 환자들, 특히 투석하는 환자들 먹으면 안 된다. 과일의 과당 때문에 혈당 올린다. 지방간 올린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이런 거를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TV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채소, 과일식의 비중이 줄어들고 반대로 가공식품이 높아진 만큼 암세포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몸에 있고, 재수없게 조기검진을 했기 때문에 빨리 발견되는 겁니다. 40대, 50대 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고 아셔야 될 거는 120세 자연사 하신 분 몸에서도 암세포는 나온다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채소, 과일이 뭔지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두려움이 너무 커요. 채소, 과일식 해도 되느냐, 특히 암 환자분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그런데 몸에 좋은 걸 찾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입니다. 안 먹어야 될 음식들 10가지를 이미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아주 오래전에 발표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암센터에서 암 환자들에게 금기시 해야 될 10가지 음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은 음식이 아니라 죽은 음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순간에 이미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물질이라고 하는 트랜스 지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채소도 튀겨 드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도 튀겨 드시고, 저도 고구마 튀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채소, 과일도 튀겨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원래 좋은 거니까 튀겨 먹으면 좀 상쇄되겠지? 그래서 7대3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채소, 과일을 온전히 먹고 나머지 3은 이런 가공식품만 먹어도 우리 몸은 유지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태워 먹지 마라. 숯불구이류입니다. 즉 고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나 감자를 튀겼을 때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나 이런 거는 너무나 이제는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물질들 말고도 이미 튀기거나 고열에 굽거나 숯불에, 특히나 석쇠에다가 구웠을 때 중금속까지 엄청난 많은 화학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도 특별히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드레싱해서 드시는 거 말고는 모든 게 발현점 이전부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기름조차도 챙겨 먹는 건 몸에 좋지 않다. 그 다음 바로 가공육입니다. 동물성 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자명한 사실인데,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와 방부제와 감미료와 인공감미료 모든 화학첨가제가 들어간 작품이 가공육, 즉 햄이에요. 스팸. 미국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인들을 위해서 개발했던 정크푸드의 대명사, 베이컨, 소시지. 근데도요, 아직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부대찌개를 팔아요. 우리 엄마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먹으세요 하고, 부대찌개 제가 판매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무런 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알려줘야죠.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대표적인 게 햄인데, 안타깝게도 어린이집에도 납품이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누군가는 납품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결국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육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탄산음료입니다. 청량음료죠. 제가 커피는 카페인 말고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산이 들어가서 칼슘을 흡수를 방해하고, 거기다가 인공감미료, 당류제로라 그래서 각종 아스팜탄, 아세스판칼륨, 스테비아 뭐 이런 그런 게 다 들어가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즉 냉동식품인데요. 아이스크림이요, 최악의 음식입니다. 31가지 아이스크림 회장 역임하신 분이 그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간지를 알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겐 절대, 우리 가족들에겐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한 사실이에요. 원래 물하고 기름은 안 섞여요. 근데 이거를 섞게 만들려고 유화제를 넣고 이걸 단맛을 내야 되니까 인공 감미료 넣고, 심지어 중국의 비싼 아이스크림은 불로 달고도 안 녹이는 유명한 그 짤이 아직도 돌아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5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딸려가는 게 뭐냐? 6번째, 과자류입니다. 왜? 튀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당이 들어가죠. 인공당, 설탕, 덱스트린, 변성전분. 그러니까 편의류에서 파는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WHO가 7번째로 얘기한 게 편의류예요. 편의류. 인스턴트. 인스턴트의 대명사가 바로 햄버거죠. 정크푸드. 스스로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이건 쓰레기 음식이다. 재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맥도날드가 2009년에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철폐를 했는데요. 2012년도에 그 마지막으로 산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을 한 구매자가 본인의 주차장에서 우연하게 발견을 했는데 하나도 부패가 안 된 거예요. 안 썩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박물관에 1년 동안 전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치즈버거인데 썩지 않는 버거 해가지고. 2020년도에 맥도날드가 드디어 인정합니다. 수분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거는요 죽은 음식도 아니에요. 왜? 썩질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안 썩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햄버거, 치즈버거, 패티, 빵, 그 수준이 지금 나아졌을까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편의류, 인스턴트류도 실은 암을 유발한다. 그러면 이 7번째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바로 캠핑장입니다. 주말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캠핑장을 데리고 가시는데요. 거기 가면 7가지 향연이 다 벌어져요.
아이들 좋아하니까 숯불에다가 올려서 고기 구워 먹죠. 베이컨 올려서 먹죠. 소시지 구워 먹죠. 다 태워 먹죠. 여기다가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먹죠. 과자 먹죠. 콜라 사이다 마시죠. 간식으로 냉동만두까지 들어오죠. 라면 끓여 먹죠. 방송에서요, 한 번씩 캠핑 가서 라면을 먹는 모습은요, 분명히 협찬에 의해서 간접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판매율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제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러한 것들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물질인 걸 아시고 채소 과일만 먹어도 충분해요. 캠핑장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왜 캠핑장 가서 꼭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됩니까? 석쇠에. 키 성장에 좋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채소 과일이라는 걸 알려주신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8번째 나오는 게 통조림입니다. 비스페놀이라는 발암물질이 모든 거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 통조림의 근거 역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정말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황도, 물에 해서 과일이 들어있는, 그게 예전에는 병원에 문병 갈 때 선물이라고 막 사들고 갔단 말이에요. 좋은 줄 알고. 근데 절대 이제는 문병 가실 때 그거 사서 선물로 갖고 가시면 안 돼요. 9번째가 소금에 절인 식품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에 있어서 안 좋다, 이건 지금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외식을 안 할 수 없고 배달을 안 시켜 먹을 수 없고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낼 수 없고 이미 모든 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염을 해야 된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요, 따로 소금 섭취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특히나 죽염이나 천일염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드셔도 되기 때문에 사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바로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과일이 암 환자 금지 식품이 아니고 과일은 몸에 좋은데 이 과일은 단 설탕에 절여서는 안 돼! 우리나라 너무 청문화가 돼 있죠? 매실청, 유자청, 청청청. 설탕이 마치 2년에서 3년 되면 발효돼서 이거는 효소니까 괜찮다, 식초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채소 과일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로 유자청, 아니면 심지어 카페 가셔서도 나는 커피 안 마시고 유자차 마셔야지. 근데 그게 설탕에 절이고 액상과당 시럽에, 즉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건 과일에 든 과당이 아니고 GMO로 조작한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 시럽이 우리 지방간을 갖고 오는 거지, 단순히 과일에 있는 과당이 스크랄로스 이런 설탕 개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그거는 영양학적으로나 생화학적으로나 인체 세부학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머니설 하는 수준에 밖에 되지 않아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암센터들, 유세 암센터들에서 더 이상 과일의 과당이 암 환자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해서 가장 살아있는 항암 음식이, 그래서 세계 10대 푸드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뭔가 팔아야 되니까 계속 바꿔 넣는 거죠.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마트에 가셔서 파는 것들, 사과, 귤, 뭐 지금처럼 제철 과일인 딸기, 겨울을 이겨내고 나는 봄나물들, 쑥, 냉이, 파, 이런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그대로 드시는 게 우리 몸을 가장 해독합니다. 그래서 매일 생채식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생과일 주스를 채소과일 갈아서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3끼를 먹는다면 최소한 한 끼만 동물성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2끼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라. 그게 제가 주장하는 7대3의 법칙이고요. 암 환자나 당뇨 환자들은 기본으로 9대1까지는 제한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아침은 채소과일 주스를 드셔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루 2끼를 드시면 30일이면 60번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9대1로만 해도요, 6번이나 치킨을 드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8대2로 하면 12번이나 라면을 드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끊어요. 저도 돈가스 좋아합니다. 한 번 맛을 안 보면 모르지만 이 맛을 보면 절대 못 끊게 당 중독을 만든 게 이 화학 첨가제들, 화학 호르몬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들은 반드시 암이 5년 완치됐다고 해서 방심하시고 다시 예전 생활로 먹거리가 가공식품으로 돌아가 버리시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재발하고 전이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항상 퍼져 있고 매일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채소과일식으로 7대3의 법칙, 8대2의 법칙, 9대1의 법칙, 때로는 완벽하게 채소과일식만 하는 30일 동안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자주 인사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 역시 올바른 건강 지식을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카페에 채소과일식 예방원을 검색하시면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많은 좋아진 경험들을 공유하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들도 하나씩 찾아보시고요. 특정 레시피에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 상업주의, 자본주의가 하는 마케팅에요, 웬만해서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라.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선택을 해도 후회 없이 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때 내가 설사 암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기름이 28가지 정도 되는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좋은 기름 있고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팜유는요, 우리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과자에서 볼 수 있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 비율이 1대4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 비율을 갖고 있는 기름은 많이 유일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고혈압도 예방이 될 거고 묵고 먹을 수 있고 가장 좋다. 안녕하세요.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리브유부터 해서 아마씨유, 면실유, 홍화씨유, 매일 생기름을 한 숟갈씩 먹으면 몸에 좋으냐?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지중해식 식단 때문에 생겨난 거죠. 남부 프랑스나 남부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치매나 심장병이라든지 심장마비율이 낮는 점을 착안해서 봤더니 채소과일식에 이 올리브 기름을 많이 드레싱해서 먹는다는 걸 찾아낸 거죠. 헌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올리브 오일 때문에 과연 치매가 낫고 사망률이 낮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는 게 큰 이유인데요. 이분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면, 특히 점심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산책을 합니다. 햇빛도 세고, 그리고 당연히 먹고 난 직후에 걸으니까 혈당도 안정이 될 테고 소화기관도 좋아지겠죠. 동물성 식품보다 채소과일식을 훨씬 더 많이 먹는 상태에서 그러한 자연스러운 광합성과 함께 운동까지 하기 때문에 좋아진 거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이 올리브 오일만을 특화시켜서 마치 이걸 먹으면 모든 게 좋아지는 것처럼 판매를 하는 거죠. 즉, 이 상품이 좋으니까 먹으면 좋습니다 하는 거에 해당되는 게 올리브 오일이지, 이걸 먹는다고 해서 매일 꼭 챙겨 먹어야 할 만큼 필수적인 음식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 다음이 버진 오일, 퓨어 오일, 이렇게 3가지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올리브를 바로 압착해서 정제하지 않은 게, 순수하게 기름을 짜낸 게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고요. 그 다음 정제가 좀 들어간 게 버진 오일, 마지막 정제가 많이 들어간 게 퓨어 오일입니다. 그럼 식물성 기름이 반드시 무조건 몸에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좋다, 그리고 포화 지방산은 되도록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물성 기름이 몸에 안 좋은 거는 포화 지방산이 높기 때문이고, 식물성 기름이 그나마 몸에 좋다고 하는 거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아서인데요. 역시 올리브 오일도 10에서 15% 정도는 포화 지방산이 몸에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외식을 하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 많은 곳에서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다못해 집에서 달걀 후라이나 볶음밥을 할 때도 식용유를 쓰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양을 나도 모르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달 동안 올리브 오일을 내가 먹었을 때 다른 환경, 음식들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되려 나는 피부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설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 따라서 하시다가는 절대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오일, 즉 식용유는 영양가적인 측면보다는 맛있으니까 먹는 건데요. 올리브 오일 수입을 해오는 거죠. 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85%를 차지하는 바로 우리 국산 기름인 들기름을 추천드립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중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무려 80%를 넣습니다. 이 비율이 이 정도로 되는 기름은 들기름 중에서도 생들기름입니다. 들깨를 볶은 것도 안 되고요. 생들기름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 비율이 1대4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 비율을 갖고 있는 기름은 들기름만이 유일합니다. 근데 왜 들기름이 전 세계화 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K-헬시 오일이라 그래서 들기름 열풍이 엄청나게 부은 적도 있거든요. 바로 들기름은 산화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패, 즉 썩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들기름은 한 달 이내에 먹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연히 튀기거나 볶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들기름을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참기름을 20%나 올리브유를 20%, 포도씨유를 20%, 들기름 8, 다른 기름 20% 이렇게 섞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도 하실 수 있고 산화를 막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처럼 우리 동네 방앗간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믿고 단골 왔어 승우네, 승우 엄마 이렇게 받아오면 제일 좋죠. 여전히 동네 방앗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손수 밭에서 기른 들깨를 가져다가 요거를 볶지 않고 압착만 해서 만들어낸 생들기름. 그래서 아직도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독립하신 분들,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꼭 올려주시는 게 이 들기름병이에요. 참기름병. 가장 좋다. 가공이 안 되고 믿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은 산패가 안 되게끔 병 자체가 얼마만큼 잘 신경을 써서 유리병에 갈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나왔냐,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기름만큼은 참 슬픕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기름을 먹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슬프지만, 그래서 엄마가 해주시는 들기름이 가장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들기름이 우선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슬프지만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름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발연점이라는 건데요. 기름을 고온에서 아니면 열에 가열하기 시작하면 연기가 피어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을 바로 발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데 대부분 180도에서 230도 이 사이에서 튀기기 시작해서 이 발연점이 안 맞는, 즉 올리브유는 대표적으로 160도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근데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산화 유연성이라는 거에서는 또 훨씬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기름 성분이 얼마만큼 잘 산화가 잘 되고 아니면 강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산화 유연성인데, 이게 정말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기름이 한 28가지 정도 되는데, 이 기름들을 모두 비교해서 한 논문이 지금 메타 분석한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그만큼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발연점만을 단순히 믿고 180도는 되고 아보카도 오일은 되고 또 230도까지는 해바라기유는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오일조차도 가열이 되면 화학 구조들, 성분들이 변형이 돼서 우리가 가장 멀리해야 될 트랜스 지방으로 이미 이중 결합들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름은 튀기지 않고 먹었을 때, 그냥 드레싱해서 먹었을 때, 그때가 가장 몸에 좋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 인간이 개발해낸 기름, 즉 먹고 있는 기름이 28가지 정도 되는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좋은 기름 있고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먹어야 되는, 멀리해야 되는 기름이 바로 팜유입니다. 요새 왜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슨 팜유라인, 팜유형제 이렇게 해서 또 키워드를 만들어서 마치 팜유가 몸에 좋은 것처럼, 저는 그것도 뭔가 마케팅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요, 실제로. 근데 팜유는요, 우리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아주 값싸고 산화가 정말 안 되고 산화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어려운 화학적인 그 과정을 거치면 경화 유지로 또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과자에서 볼 수 있어요. 성분 함량표 보시면 팜유, 경화 유지, 그리고 라면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인스턴트류에 쓰이는 가장 싸디싼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이 바로
바로 팜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리하시는 분은 없어요, 실제로. 이 외에도 가장 많이 쓰고 친숙한 콩기름, 그 다음 옥수수유, 그 다음 면실유, 대표적으로 GMO, 유전자 조작된 콩이나 옥수수로 만든 기름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우리가 먹어도 좋고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들기름, 그 다음 참기름. 참기름은 산화가 조금 덜 안 돼요. 그래서 들기름만큼 영양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들기름 다음 참기름 좋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올리브유입니다. 저는 아보카도는 요새 또 이게 선풍을 끌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다. 다만 이 뭔가에 또 상업주의로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멕시코와 브라질 등 엄청난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보카도 굳이 안 먹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 아보카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 환경과 우리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아보카도를 이거를 좋다고 계속 그걸 사 먹었는데 게 과연 좋을까? 아직까지 이게 우리 몸에 좋다는 게 입증된 게 없어요. 대신에 포화지방산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아보카도를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라는 권고사항은 나왔습니다. 심장협회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올리브유보다 더 좋은 게 아보카도유구나 해서 비싼 돈 주고 사 드실 때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름이 몸에 좋다고 하는 게 우리가 현재 국민 건강기능식품, 저는 건강기능식품 드시지 마세요 하는 입장이지만 대표적인 게 오메가3예요. 서양 식습관으로 되면서 오메가3, 6, 9 이렇게 뭐 7도 있는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 비율이 점점점 6이 더 높아지니까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오메가3가 바로 기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폴리페놀이나 토코페롤이나 여러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피부 노화도 해주고 말 그대로 우리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예방, 당연히 그러면 고혈압도 예방이 될 거고 뇌졸중도 예방이 되고 그러한 효과들을 갖고 온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어디서 만들었을까는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올리브유나 좋다고 하는 논문들을 살펴보면요, 그 식품회사와 관련된 곳에서 낸 논문들이 많습니다. 기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음식 문화다. 고기와 똑같이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기름을 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약 먹을 거면은 좋은 기름을 먹되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홈쇼핑을 잘 봐요. 왜냐면 이 트렌드를 봐야 되거든요. 지중해 식단은 이미 20년 전부터 각광받아왔고 3, 4년 주기적으로 이 올리브유를 판매를 하는데요. 뭐 올리브유부터 시작해서 왜 기억하실 거예요. 식용유 중에 콩기름이 안 좋으니까 카놀라유, 즉 유채꽃에서 추출하는 거, 이게 너무 뭐 선풍적으로 유행했어요. 지금도 명절 때 선물 세트로 카놀라유를 하거든요. 그 다음 이게 튀기는 게 안 좋다니까 해바라기유, 우리 치킨은 해바라기유에 튀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데 이 기름뿐만 아니라 홈쇼핑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콜라겐, 비오틴, 요새는 뭐 글루타치온까지. 글루타치온도요 1970년대에 이미 상품화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글루타치온이라고 가루로 만들어서 액하고 섞어가지고 주사로까지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상품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기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계속 현혹을 시키고 몸에 좋다는 점을 강조를 하지, 실제로 이걸 장기간 먹었을 때 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건강기능식품들이고요. 그래서 뭔가 몸에 좋다더라 하고 갑자기 유튜브에서 확 돌면 이게 또 광고비가 이쪽으로 많이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굳이 내 아까운 돈을 들여서 사서 드실 필요는 없고, 가장 기본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채소과일식만 하루에 하나만 더 챙겨 먹어도 그러한 모든 필수 영양소나 항산화 물질들은 충분히 우리 몸에 소화되고 흡수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